요 시 이론을 가지고 독해를 한번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수능 특강이 이제 곧 발매가 되면 그 수능 특강을 가지고 거기 있는 시들을 이런 느낌이 들게끔 다 정리하고 읽어보고 정리하고 읽어보고 외우는 거 아니거든. 밑줄 치고 외우는 거 아니거든. 자, 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이 시 이론을 활용해서 시 독해를 하라는 거야. 시의 독해로 이어지게끔. 그래서 시는 이 이론 개념 체계가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을 가지고 독해로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개념이 없어도 문제는 풀려. 그렇지만 그건 그냥 독해가 된다? 그건 그냥 날아가는 지식이야. 그리고 확인할 수 없는 지식이야. 문학에서는 문제화 돼갖고 우리한테 맞다 틀리다라고 문제화 되는 거지. 근데 그냥 독해가 만약에 개념이 없다? 개념이 우리 모른다? 그건 날아가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밑에서 이런 단어들을 그래서 다 알아야 돼. 여기 모르는 단어 있니? 모르는 단어는 없을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되면서까지 혹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 문학 그 교과서 과정에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거든. 근데 이렇게 공부를 했던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시를 독해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연결 접점은 없어. 학교 시험 보니까 막 14작품, 뭐 한 10작품 정도 이렇게 막 정리하고 그냥 읽고 정리하고 그렇게 정신이 없었잖아. 근데 시는 스스로 독해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어떤 시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수능에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정도 힘이 생기지. 그래? 이번에 모의고사 보고 모의고사 결과를 모의고사 있다가 볼 거야. 여러분들 모의고사 안 본 친구들 모의고사 보고 가는 거예요. 모의고사 결과 보니까 문학 독해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좀 수업을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요렇게 한번 쳐보세요. 1번, 2번. 그리고 마지막에 저기 6번, 7번, 8번, 9번 요렇게 좀 펴주시고요. 3, 4번은 이렇게 묶어주시고 색깔을 제가 좀 달리하고 있죠? 그 이유도 말씀을 드릴게요. 5번 정도만 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2번,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2번, 우리가 문학을 공부할 때요, 어떤 문학에 있는 어떤 그 대상에 있는 혹은 우리가 공부하는 그 대상을 크게 보면은 분류하는,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분류를 할 때는 뭐 종류를 나누는 거지만 어떤 대상을 분석해 나갈 때 그 대상의 내용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대상의 형식은 어떠니? 그리고 그 대상에 그럼 표현은 어떤 표현을 썼어? 라는 이 내용 형식 표현의 3분 체계로 나눠서 분석하는 방법이 가장 흔하게 쓰여요. 자, 내용은 주제를 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의미를 담고 있어요. 형식은요, 형상화예요. 그리고 규칙이에요. 표현은요,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법이에요. 그쵸? 표현, 드러내는 거. 드러난 표현. 이 드러난 거. 그래서 내용 형식 표현 이 3중 체계인데, 이 3중 체계를 저는 조금만 더 그냥 압축시킬게요. 내용과 형식 표현. 그래서 시의 독해는 이 내용 형식 표현을 읽었을 때 우리는 시의 독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나 이제 부분마다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시가 독해가 됐는지 그걸 나중에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 과정에서 시 한두 개 정도로 연습을 할 거거든, 한 대씩. 자, 그러니까 내용만 읽어서도 시의 독해가 아니라 형식과 표현까지도 같이 읽어줘야 돼요. 알겠죠? 그럼 자, 넘어가서 자, 여기 시 이론 체계라고 하는 빈 공간 백지가 나올 겁니다. 그럼 세 가지 동그라미가 있는데
내용, 형식, 표현 이렇게 쓰면 안 돼. 달리 쓸 거야. 자, 시이론 책의 첫 번째는 내용 읽기예요. 1번 내용 읽기. 내용 읽기. 자, 내용을 읽어주는 거예요, 내용을. 그럼 내용을 어떻게 읽을까? 시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시는 먼저, 연이 구분되는 경우가 있지. 그치? 그럼 연이 구분될 때는, 연 구분이 될 때는, 연마다의 내용 정리. 연이 구분되지 않을 때는 적당한 지점에서 마침표, 요런 마침표나 혹은 내용의 전환이 일어나는 곳을 내용 단위로 나눠보세요. 내용을 읽으면서 요 정도에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내용 단위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럼 연마다의 내용 정리, 연마다의 내용 단위로 나눠보는 것은 도대체 뭘 정리하고 뭘 보는 것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화자, 시인을 대리하는 사람이죠. 그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그 대상은 구체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인물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추상적인 관념, 그 대상들도 한번 써볼까? 자, 대상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시대 상황일 수도 있고 관념적, 추상적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해요. 그럼 자, 이렇게 바라보는 대상이 주로 어디에서 제시가 되느냐? 제목에서 제시되잖아. 그치? 제목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죠? 꼭 제목이 제시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아, 얘 보고 있구나. 혹은 그 제목이 비유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 그럼 그걸 우리는 또 해석해 줘야 되겠지? 아무튼. 자, 이렇게 화자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시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시의 배경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분위기가 잡히는지, 상황과 배경을 읽어주려는 게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에서, 어떻게, 그걸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자가 얘기하는 그 말투, 어조도 느껴보고, 그리고 배경이나 그 상황 분위기가 긍정의 느낌인지 아니면 부정의 느낌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좋은 상황이니 나쁜 상황이니 그런 거 안 드러날 수도 있어. 중립의 상황일 수도 있어. 그치? 그럼 자, 내용 정리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가 요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상황, 배경, 분위기 찾아주는 거예요. 내용 단위로 나눠보는 것도 그런 거 찾는 거예요. 연마다. 그리고 연이 구분이 되지 않았을 때도. 두 번째가 그 화자의 정서와 태도죠. 화자의 정서, 태도. 그래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긍정적인 정서인지 부정적인 정서인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자의 어떤 상황 속과 배경 속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 태도를 읽어주는 게 내용을 읽는 거예요. 내용 읽기. 자, 다시 내용 읽기란 뭐라고요? 주제를 찾는 거고, 이 주제는 어떻게 찾아요? 시의 주제, 화자의 상황과 배경 속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너무 깔끔하지 않은 그냥 여러분들의 언어로 서술 단답형 한번 채워보세요. 단답형으로만 채워보면 돼. 그러면은 시가 읽혀요. 그런 가운데 요 정서라던가 태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쓸 수 있거든. 제가 어려운 단어들 몇 개만 써놓을 테니까 그런 단어들 모르면 꼭 찾아보고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뭐 외로움과 슬픔은 알 거고, 연민, 체념, 흥겨움, 유흠,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런 개념어들이 바로바로 처리가 되게끔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태도와 관련해서는 동경한다, 동경적 감정, 태도, 뭐 예찬하고 있다, 낙관하고 있다. 모르는 단어만 써도 괜찮아. 낙천적이다, 달관하고 있다, 회의적이다, 냉소적이다, 자조적이다, 관조적이다, 목가적이다, 등등등. 자, 혹시 여기 모르는 단어 있니? 모르는 단어. 애상적이다. 애상이라는 단어도 한번 써보자. 뭐 이런 단어들 모르는 거 있어? 이런 것들이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들이야. 다 알아? 있을 것 같은데. 회의 뭐니? 회의. 회의하는 거. 모여서 회의하는 거 아니야. 의심을 품는 행위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의심을 품는 거. 목가라고 하는 건요, 전원의 모습, 뭔가 농촌의 모습. 목자가 목동할 때 목자예요. 자연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야. 자조라는 건 스스로 자기 조롱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단어들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뒤로 가서 우리가 시를 한번 실제로 읽어보자. 이렇게 내용 단위로. 자, 백석의 여승 나왔죠? 연이 구분되어 있니? 안 되어 있니? 되어 있네. 그럼 연 구분되어 있으니까 연마다의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할게요.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합장이라는 단어 밑에 나오지?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인사하는 거. 불교식 인사. 여승이라는 것은 그러면 시 제목도 여승이지. 뭐가 될까? 화자가 될까? 아니지. 아까 개념에서 무슨 개념이야?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자, 여승이란 단어는 그럼 무슨 단어예요? 여자 승력을 얘기하겠지. 아, 화자가 여승을 바라보고 있나 봐. 그러네. 그리고 여승이 합장을 하고 있나 봐. 손바닥에 이렇게 모아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나 봐. 시 상황. 자, 근데 가지치 냄새가 난대요. 냄새가 뭔가 이렇게 풍겼네. 가지치라는 거는 산나물의 일종. 좀 씁쓸한 냄새를 풍긴다고 합니다. 근데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대요. 아, 이 사람 늙었네. 자, 늙었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감정 나왔네. 어떤 감정?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서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 자, 이 상황을 우리 조금만 더 정리해서 얘기해 볼까? 어떤 상황이에요? 누구를 바라보고? 여성을 바라보고. 자, 어떤 정서와 태도를 느껴요? 서러움을 느껴요. 자, 1년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갖고 읽는 거. 어렵니?
어렵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은. 그럼 나중에 어렵다는 얘기냐? 아니야, 안 어려워. 해봐. 자, 두 번째 연으로 한번 가볼까? 자, 요런 느낌이 들게끔 이 연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평안도 지명 이름 나왔네. 어느 금던판이라고 하는 요 일터에서 나는 파리한 여인, 파리하다라는 단어가 아주 빼빼 꼴은 날씬한 건데 불쌍할 정도로 날씬한 그런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습니다. 어느 옛날. 그럼 시점이 바뀌었네. 옛날 어느 날 나는 여인에게서 뭘 샀어요? 옥수수를 샀대요. 근데 그 여인은 자, 요 나 어린은 나이 어린이에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면은 때리면서 자, 이 딸을 때리면서 야 이놈아, 야 이년아 하면서 슬프게 울었대. 자, 그럼 여기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났니 안 드러났니? 화자의 정서가 드러났니 안 드러났니? 화자의 정서는 안 드러났지? 운 건 누가 운 거야? 여인이 운 거니까 화자의 정서는 안 드러났어. 그럼 상황만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네. 이연 옥수수를 사면서 옛날에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사며 그럼 옥수수를 사면서 뭐 한 거 같아? 이 여인의 어떤 가족의 모습을 본 거지? 바라봄. 가족의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딸 아이를 때리면서 막 울고 있는 이년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년아, 말 좀 들어. 왜 그렇게 생각이 들지? 갑자기. 자, 밑에 가서 3년 갑시다. 섣벌같이, 섣벌이라는 거는 잉 하는 일벌이네. 그치? 꿀벌. 잉 하치 나아간 지아비는, 자, 지아비라는 거는 우리 남편을 의미합니다. 자, 남편은 10년 전에 집을 떠났대요. 나의 이야기니? 아니지. 여인의 이야기가 확대돼서, 자, 남편이 어고 10년 전에 일하러 감. 그럼 이 집에는 누구만 있는 거야? 여인과 딸 아이만 있었지. 그래서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일하러 갔어. 깜깜무소식이야. 그런데 어린 딸은 갑자기 어디로 갔대? 돌무덤으로 갔대요. 어린 딸은 돌무덤으로 갔다. 뭘 의미하는 것 같니? 오케이, 죽었네요. 그럼 3년의 이야기는요? 그 여인의 가족의 모습. 가족이 힘겨운 삶을 살아. 힘겨운 모습을 살고 혹은 붕괴됐지? 가족이 붕괴되는 상황이에요. 뿔뿔이 흩어지고 있잖아. 아니, 이 내용을 읽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막 처음부터 우리 시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 건데 그냥 내용만 이렇게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 수는 있겠지? 어렵지 않지? 자, 산꽁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습니다. 꿩이 슬프게 울고 있었나 봐요. 울고 있어 슬퍼. 그날에 산절에 마당의 한 구석에서 여인의 머리카락이 뿅뿅 떨어진 날이 있습니다. 절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무슨 행동으로 보이니? 제목은 여성이고 여인이었고 여인이 여승이 되는 과정이지. 머리를 삭발하는 그 장면인가 봐. 아, 여승이 되는. 그럼 이때는 사연은 무슨 얘기예요? 여인이 여승이 되는
장면. 자, 이렇게 시마다 연마다 정리를 좀 해주시면 이게 내용 읽기지 뭐. 근데 스스로 이렇게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다른 사람이 설명해준 내용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용 기억이 오래 남아요. 여러분들 2학년 때 문학했던 거 다 까먹었잖아 지금. 시 얘기하면 다 기억나? 아니야. 그거 주입식으로 하면 안 돼. 수능은 1년 내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내자. 그럼 1년 가. 자기가 읽으면 가요. 근데 남이 읽어주잖아요. 그러면요 한 달밖에 안 가요. 자, 요 정도 찾을 수 있겠어?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우리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볼까? 주제. 어떤 상황이에요? 여승의 전반적인 인생사를 보면서. 그치? 요걸 요약한 거야. 주제 땡땡. 여승의 여자 승려의 가족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족의 이야기와 여승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여기 상황이잖아. 그치? 여승에게서 옥수수를 사서 여승을 만나갖고 여승이 이렇게 가족이 붕괴가 되고 여승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감정이 나왔네. 감정 어디서 나왔어? 서러움을 느낌. 이게 이 시의 주제라고요. 여기까지 첫 번째 단계는. 자, 이렇게 읽을 수 있겠니? 이게 내용을 읽어주는 거야. 연이 구분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거에 따라서. 근데 이게 지금 설명을 하니까 뭐 오래 걸리지만 이런 내용이네 하고 그냥 쑥 읽으면 돼. 여러분들 된단 말이야 이게.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느낌이지.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이제 내용을 읽었어요. 주제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제가 이렇게 주제 썼죠? 자, 그리고 그 앞에 가면 자, 요 형식, 운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형식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운문이라고 하는 형식을 우리가 쓰잖아. 운문의 형식을 가졌다. 이 운율 때문에 운문의 형식이 나오는 거예요. 시에서는요. 그리고 화자의 정서를 이야기했다 때문에 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시는. 서정갈래. 서정, 감정을 서술했다, 이야기했다. 감정을 이야기했다. 아까 아까 서럽다며. 여승을 보니까 서럽다며. 그래서 서정갈래인 거야. 그리고 운율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운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운문은 뭐 자유시라던가 이런 뭐 내재율은 좀 찾기 힘들고요. 우리 시조 같은 정형시 또는 외재율 그때는 엄청 중요하죠. 사음보다 연속체다 또는 3장 6구 45자 이내다. 우리 지금까지 시조 강독했듯이 그때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금 현대처럼 자유시가 이렇게 많이 쓰일 때는요, 운율에서는 조금 힘을 빼도 괜찮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요, 감각적 이미지 그리고 공감각적 이미지 혹은 상승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 동적인 이미지, 동적 이미지, 정적 이미지. 이따 다시 한번 쓸 거야.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는 찾아주면 돼. 찾기에 해당해요. 찾기. 형식과 표현은요. 그래서 찾기에 가까워요. 누가 빨리 찾아주나. 그리고 이미지는 심상이라고 하잖아.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을 빨리 찾아주면 돼. 빨리 그려주면 돼. 그리고 이것을 형식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형상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뭐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자, 다시 한번 이 형상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시인은 자신의 감정이라던가 기분을 자, 시인은 우리가 어떤 작가라고 합시다. 작가라고 할게. 작곡가? 창작자. 자, 창작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가지고 이걸 막 표현하고 싶거든? 근데 그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말이라던가 글로 표현을 하면 그게 시가 돼요. 문학이 돼요.
근데 그 언어가 아니라 자 이런 이런 리듬감 이런 음표로 얘기하면 걔는 어떤 예술이 되냐면 음악이 되지. 그치? 그리고 선이라던가 색으로 표현하면 그거는 미술이 되죠.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을 우리는 형상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시는 우리에게 언어로 형상화를 하기 때문에 말로 형상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왜 감정과 기분은 그 형태가 있니 없니 감정과 기분은 없지 추상적인 대상이에요. 그런 추상적인 대상을 우리는 말과 글로 형상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 말과 글을 들은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그런 속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우리가 찾아주는 거예요. 아, 이런 감각이 지금 난 느껴졌어.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여기서는 이제 형식 표현이라고 다 쓸게요. 형식 표현. 2번. 형식과 표현. 그럼 자, 운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먼저 여기 형식과 표현, 미안해. 여기 가로를 동그라미 1번으로 안 하고 제가 중가로로 다시 할게. 이거는 크게 뭐 관련은 없으니까. 1번, 2번. 형식 표현. 자, 거기에 1번이에요. 1번 동그라미. 운율. 자, 운율은 먼저 외형률 같은 경우는요. 외형률 같은 경우는 우리 시조, 가사 이런 형식에 맞게 끊어 있는 거 중요하지. 또 3장 6구 45자 이내 뭐 몇 음보냐? 3음보, 뭐 4음보 이런 거 찾아주시면 되고요. 시조 얘네 둘 다 4음보지. 시조와 가사는요. 고려가요는 보통 3음보. 그리고 후렴구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운율이 리듬감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거 빨리 찾아주면 돼. 후렴구가 있나 한번 보고 외형률에서 4음보인가 음보 한번 보시면 돼. 근데 외형률이 아닌 내재율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야? 안 보여.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여. 그래서 이거는 반복법 찾으면 돼요. 반복되는 이미지. 반복되는 시어 찾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운율을 찾아주시면 돼요. 시에서. 자, 두 번째는요. 이미지 찾기예요. 자,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어야 돼. 우리 감각적 이미지 5개. 오감, 그리고 공감각적 이미지. 요거는 감각의 전이라고 하지. 그리고 복합적 이미지가 나와요. 복합적 이미지라는 건 감각이 2개가 나오는데 공감각적 이미지랑 복합적 이미지의 차이는 공감각이니까 이건 감각이 공존하기도 하지만 전이도 일어나야 돼요. 근데 복합적 이미지는요 공존만 해요. 2개만 나와요. 그래서 2개가 좀 달라요. 그리고 그 외의 이미지들은요 뭐가 있을까?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생성 이미지, 소멸 이미지, 동적 이미지, 정적 이미지, 계절적 이미지. 자, 이런 것들은 시어에서 찾아주면 되겠지. 특히 계절 이미지는 시어에서 찾기. 상승과 하강은 화살표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런 이미지들을요, 어디 가서, 아까 그 시에 가서 또 찾아봅시다. 운율도 찾아보고, 여기서 느껴지는 거. 1년부터 찾아볼까?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 냄새. 자, 냄새 나왔네. 이거 어떻게 느껴? 무슨 감각이야? 무슨 감각이야? 냄새. 후각이지? 후각적 이미지. 이미지 찾고. 지금 이미지 찾고 있어요. 합장하고 절을 했다. 요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얘들아 불교식 합장 인사가 어떤 이미지가 잡히니? 불교식 합장 인사. 손을 모으고 어떻게 해? 손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하니? 아니지. 손을 모으고 어떻게 해? 이렇게 인사하지. 그럼 이때 무슨 이미지가 잡혀? 하강의 이미지. 그럼 자, 요런 이미지들은 뭘 형성시켜 주냐면은요, 분위기 형성을 연결해 줘요. 분위기와 연결돼요. 하강의 느낌이니까 뭐 차분해지죠. 또 가지취 냄새라고 해서 가지취라는 거는 삼나물인데 씁쓸한 거야. 씁쓸한 느낌이 드는 거야. 누구를 보고? 여승을 보고. 왜 씁쓸해졌어? 아까 내용 보니까 이 여인의 삶이 우리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니? 아니지. 씁쓸해지지. 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좀 연결됐어? 아니야? 가지치 냄새 우리가 몰라서 그래? 아니지? 씁쓸한 냄새가 들면 이 여인의 삶이랑 지금 좀 만들어주고 같이 연결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자, 파리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느끼는 거야? 시각적 이미지겠지? 왜? 외모적으로 아주 초라한 사람이니까. 자, 그 여인은 차게 울었습니다. 자, 울었다. 어떻게? 울었다. 울어 소리잖아. 청각이잖아. 근데 차게 울었대. 아이고, 차게 울었다. 차다라는 건 어떻게 느껴? 차다. 어우, 차가워. 촉각이지? 그럼 자, 이때 공감각적인 이미지가 쓰였죠. 청각이라고 하는 울었다를 앞에서 차게라고 꾸며주고 있으니까 공감각적 이미지. 두 개의 이미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지. 그래, 여기서 공감각적 이미지 찾아주는 거고. 도라지꽃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라색 꽃이거든요. 이 보라색은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럼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소재 이미지 연상작용을 또 일으키는 거고, 이미지가 잡히기도 하지. 자, 상공도 서럽게 울었대. 청각적 이미지야. 얘들아, 엉엉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야. 새소리는 저 멀리서 들리는 거야.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 산절의 마당끼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졌다. 하강의 이미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되게 우울하고 침울하고 약간 분위기가 다운되면서 여인의 삶에 씁쓸하구나, 썰없구나 이런 느낌의 시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미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미지까지 찾았네, 우리. 잘했어. 아직 남았어. 자, 이제 요 표현과 관련된 거예요. 표현법. 요렇게 정리해 주는 거는 정말 중요해, 얘들아. 이거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정리 안 해줘. 진짜로.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개념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를 읽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안 읽혔는지가 느껴져. 그래야 내가 뭘 모르는구나가 느껴져.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니까 개념이 너무 중요해. 자, 그럼 이 표현법은요,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 요 강조법의 일부, 변화법의 일부. 근데 요거는 단어를 여기 안에 속해 있는 걸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개념어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어들을 찾는 방법 알면 돼요. 여기는 개념어 찾는 방법,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이 무엇인지, 변주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면 돼요. 요 표현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 그리고 시상 전개, 시간, 공간, 그 밖에 시상 전개, 요것도 찾는 방법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형식과 표현, 특히 요 표현법은요, 누가 빨리 정확하게 찾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자, 그러면 3번이 뭐라고요? 표현법.
표현법에서 뭐 비유법이다, 은유법, 뭐 이렇게 직유법이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표현법만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표현법은 우리가 강조를 위해서 어떤 강조를 위해서 하는 표현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복법, 그리고 감탄사를 딱 찍어주면서 영탄법. 열거해줄 때도 우리가 강조가 되지. 열거법. 그리고 과장법, 연세법,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점층법. 자, 이런 표현법들이 다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쓰이는 표현법이에요. 특히 영탄법 같은 경우는 우리 느낌표 하나 혹은 감탄형 종결음이 뭐뭐 했구나 이런 표현법들이 쓰여야 되겠죠. 혹은 명사로만 하나 딱 던져줄게. 명사 제시로 될 때, 명사로 제시가 될 때, 청춘 이런 식으로, 고3 그 힘든 시기, 혹은 감탄사가 나올 때. 그러니까 요건 지금 찾기 방법을 제가 적는 거예요. 뭐뭐했구나 감탄형 종결음이 명사로 제시가 될 때, 혹은 감탄사가 직접 제시될 때. 반복은 어디서 반복이 될까? 시, 시, 구, 시, 행 다 반복이 될 수 있겠지? 시, 혹은 종결음이. 그래서 어디서든 반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빨리 동그라미 치면서 찾아보고. 자, 이런 표현법들과 함께 이어서 변화를 주는 법이 있어요. 자, 요 변화를 주는 이유, 시를 우리는 이런 표현법들에 좀 변화를 줘야지 그 시가 조금은 덜 식상해요. 조금은 덜 식상하면서 신선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도치법. 또 영탄법을 변화를 주면요, 서리법이 돼요. 또는 문답법으로 써도 되고요. 그냥 해도 되는데 꼭 문답을 시켜. 인용을 해와도 돼요. 인용법. 그리고 그냥 설명하면 되는데 꼭 짝을 지어서 맞추는 대꾸법. 여기에 누군가를 부르는 도노법.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는 반어법. 그리고 모순되게 얘기하는 역설법들. 자, 이런 표현법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 어떤 단어들, 반복, 영탄, 열거, 과장, 연세, 점층을 읽고 나면 가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도치, 서리, 문답, 인용, 대꾸, 도노, 반어, 역설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가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뭔지도 알고, 개념도 알아야 되고, 가서 찾기 방법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기타 그 외라고 다 묶어줄게요. 그 외는 객관적 상관물 찾기. 객관적 상관물에 우리 세 가지 양상 다 기억날 거예요. 그리고 시적 허용도 있고, 시에서만 유독 허용시켜주는 거 있지? 언어 유희, 언어로 말장난치는 거, 변주.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데, 시인이 주관적으로 변용한 주관적 변용이 있는 거. 시적 대상에
주관적 변용. 시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서 주관적 변용이라는 거는 변화해서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있는 그 속성을 무시한 채 시인이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 그래서 이런 주관적 변형과 함께 나올 수 있는 게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이게 함께 나올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동짓달 기나긴 밤을 서리서리 넣었다가 구비구비 펴리라 이 말이 주관적 변형이기도 하면서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이기도 해요. 왜 추상적 대상이었던 밤을 구체적으로 구비구비 넣을 거야, 서리서리 넣을 거야, 구비구비 필 거야 했죠. 또 그렇게 밤이라고 하는 건 자를 수도 없고 필 수도 없는 건데 시인이 주관적으로 자기 멋대로 변화해서 시를 써버렸잖아. 두 개 다 말이 되지?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표현법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어들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시적 허용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표현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어지는 게 4번 시상전개. 시상이라는 것은 시의 상황입니다. 시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시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당연히 개념어를 가지고 가서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먼저 시간과 관련된 거, 시간의 흐름대로 시가 쓰일 수도 있겠지? 시간의 흐름은 순행적이냐 아니요 역순행적일 수도 있어요. 이거야 뭐 어렵진 않을 거고. 혹은 공간의 이동도 있을 수도 있고요. 공간이 이동하지 않고요. 그냥 시선만 이동할 수도 있어요. 내가 쳐다보기만 할 수도 있어요. 수미상관의 시상전개도 있죠. 선경후정도 있어요. 기승전결도 있고요. 사단구조. 기승전결은 사단구조일 때. 점층적 전개. 대립적, 대비적 전개. 시가 막 앞과 뒤가 대비되는 느낌도 있어. 자, 혹은 그 시상이 전환되는 경우도 있죠. 시상의 전환. 많이 들어봤지? 남신이 주유동 박시봉만 그러나 하면서. 시상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상의 확대. 시상이 반대로 하나로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시상의 집약. 이라는 단어들이 잘 처리가 돼야 돼요. 이런 단어 모르고서는 시가 독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했다. 그치? 이미지 다음에 표현법이랑 우리 시상전개에 대한 내용들. 그럼 가서 또 찾아봅시다. 어디 가서? 여승 가서. 뭐 찾아볼까? 표현법. 여기 근데 표현법에 비유법, 직유법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쓸쓸한 낯이 옛날 같이 든양처럼 무슨 법? 직유법. 직유법은 요색으로. 가을밤 같이 직유법. 산꽁도 서럽게 울었대. 산꽁이 서럽게 울은 거는 누가 울고 싶은 걸까? 누가 울고 싶은 걸까? 이렇게 좀 서글픈 감정을 실린 이 화자의 마음이 투영된 존재라고 본다면 그럼 얘는 무슨 대상이 돼?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서러워 얘가. 안 그래?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네요. 같이. 자, 여기서 제가 직유라고 하기보다도 눈물방울과 같이 머리오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투게더로 읽을 가능성도 있죠. 그치? 투게더 같이 떨어진다. 혹은 눈물방울처럼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직유법인데 이때는 투게더라고 읽으면 이거는 중의가 돼요. 두 가지를 해석할 수도 있어. 중의법. 감정이입의 대상, 요 청각적 존재, 상꽁, 서럽게 울어요. 그런 슬픈 날에 여승이 되고 있습니다. 전개 방식 찾아볼까? 시상 전개. 그럼 1, 2, 3, 4, 연 이렇게 흘러가면서 시의 상황은 어떻게 흘렀니? 여승을 바라봤다며. 근데 여승은 언제 여승이 됐어? 사연에서 여승이 되는 장면이 나오지. 1년은요? 2년은요? 아직은 여인에서 옥수수를 샀으니까 여승이 됐어? 안 됐어? 분명히 이 사람 가족이 다 붕괴되고 나서 불교로 귀의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시간의 흐름은 어떻게 흘렀니? 과거 1, 과거 2, 과거 3, 그 다음에 4가 현재가 되겠죠. 자, 근데 이 현재가 비교적 누구보다 현재라고? 얘네들보다 현재라고. 밑에 있는 2, 3, 4연보다 현재.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면 뭐뭐 했다, 졌다, 났다, 얻다 이거는 다 과거 시제예요. 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지만 이 과거는요 상대적 현재가 의미하기도 해요. 상대 시제로서는 현재예요. 상대적으로는 현재가 되지. 그래서 현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 시제로서. 그럼 자, 요거는 시간의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갔지? 무슨 구성? 역순행적 구성. 역순행적 시상전개가 보이네. 그럼 시상전개까지 찾아줬네. 표현법 찾고 시상전개 찾고. 어미반복도 일어나네요. 어디에서 어미반복이 일어나니?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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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어미반복이 일어나지. 종결어미의 반복. 얻다, 얻다, 얻다. 자, 종결어미가 반복되면서 그냥 담담하게 뭔가 얘기해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런 종결어미는 나중에 어조까지도 연결되니까. 자, 이렇게까지 읽어줄 수 있겠어? 여기까지 읽어줬어? 읽어줄 수 있겠어? 시상전개 이해됐니? 자, 넘어가서 그럼 여기는 자, 이제 시에 숨겨진 의미 읽기예요. 3번. 의미 함축 읽기. 자, 앞으로 가면 자, 여기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어의 함축, 비유, 상징. 여기가 의미 함축을 읽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의미 함축을 읽는다는 거는 맞아요. 그 비유법 읽어줘야 되고요. 근데 비유법에 뭐가 있는지도 먼저 정리해보자. 1번 비유법. 비유법 안에는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잖아. 직유법이 있고요. 은유법이 있고요. 이거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이 체계가 은유법이 있고요. 의인법, 화류법, 대유법, 중의법, 풍유법 정도의 언어 이런 단어들에서 직유, 은유, 의인, 화류, 대유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비유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미의 함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비유를 써서. 두 번째는요. 상징을 통해서 의미 함축이 일어나요.
상징. 일반적인 시어인데 상징은 일반 시어의 일반적 어휘에 여기에 시인이 의미를 투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비유와 달리 비유는 1대1 대응이 일어나는데 상징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어에 다수의 의미 해석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님은 같습니다. 님의 침묵에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님 빗줄 쳐. 이 님은 첫 번째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어. 두 번째 이 사람은 불교 신자니까 부처가 될 수도 있어. 세 번째 독립운동가로서 이 사람은 조국이 될 수 있어. 라고 해석을 다양하게 했던 것 혹시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기억나니? 시어 해석할 때 이게 상징이에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 아니 그냥 나는 님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인데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징, 의미 해석, 함축적 해석, 함축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의미 함축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다 찾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표현법을 왜 썼는지 생각하면서 이게 그런 의미구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 더 3번 무슨 관점으로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을 다 동원해서 자, 시의 내재적 관점은 그 안에서만 바라보는 건데 거기에 뭐를 투영하라고요? 외재적 관점. 이거를 결합시켜서 시대, 작가의 표현 방식, 그리고 독자의 효용론 이런 것들을 다 투영시켜서 합쳐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의미 함축을 넣어서 아까 여기서 뭐 비유법을 찾았으니까 요 백석 여승에 이 여승이란 단어를 제가 상징적인 시어로 이 백석 시인이 살았던 이 시대를 얘기해 볼게요. 일제강점기예요. 지금 이 시가 쓰였던 거는. 그럼 일제강점기에 이 여승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과연 어떤 삶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여승의 삶은 우리 민족의 삶이에요. 혹은 이 여승의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민족의 가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민족의 가정이 어떻게 됐어? 붕괴된 거야. 다들 강제징용돼서 섭벌같이 일하러 떠나고 여기 부분 섭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강제징용돼서 막 떠나. 아이들은 죽어나가. 진짜 뭐 도라지꽃이 좋아서 갔겠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나머지 어디 가서 절에 불교에 귀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 그런 모습을 보니 이 주인공은 이 화자는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요? 서러움을 느꼈다고요. 이 여승의 가족 이야기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가 돼요? 우리 민족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우리 민족의 이야기, 가족의 해체, 붕괴를 보면서 서럽다 이런 느낌. 이 서러움은 연민의 감정이죠. 불쌍하다 우리 민족 이라고 해석될 가능성. 이렇게 독해. 그럼 독해의 끝. 이해됐어? 느껴졌니? 이렇게 시를 읽는 방법? 이거를 연습하는 거야, 얘들아. 시라는 거는.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거. 앞에 나오는 이런 개념어들 다 알아야지. 여기서 나오는 이런 개념어들이 다 읽혀야지만 시가 이렇게 읽힌다고요.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럼 시어도 중요하고 모르는 단어가 없도록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강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원초적인 수업을 했던 거고,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궁극적인 수업은 이런 거지. 시를 주고 이렇게 읽어봐라.
항상 요거 지금 정리해 놓은 자료들 제가 더 깔끔하게 언젠가는 정리하려고 계속 마음 먹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매뉴얼대로 이렇게 좀 읽어보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걸 꼭 작업을 해 놓을 테니까 최대한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몇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지 저? 한 번만 읽고 정리가 안 되니까 처음에 내용적인 측면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표현을 빨리 가서 찾기, 이거는 찾기였어 거의. 그리고 거기에 의미 함축을 내가 해석해 보는 거지. 의미 함축이 안 일어나는 시도 있습니다. 당연히 의미 함축 안 일어나는 시도 있어요. 그냥 적나라하게 그냥 쓴 시는. 알겠지? 의미 함축은 꼭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뺀 거예요. 이거는 해석할 게 없으면 해석 안 해도 되지 뭐. 안 그래? 그래서 시는 적어도 최소 2번까지는 읽어줘야 돼요. 요렇게 2번 읽고 시를 정리해 주는 거.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시 이론 체계에 맞춘 시의 독해가 된 거라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이게 좀 안 되네. 표현법 찾는 게 잘 안 되네. 당연하지. 그러면 연습하면 되잖아. 그럼 표현법 개념 다시 공부하면서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나요? 너무 중요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